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금 형법을 가르치고 있는 김현수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 내용은 앞에서 우리 박성수 교수님, 그 다음에 박진실 교수, 또 변호사님께서 다 말씀을 다 해주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서는 이제 범죄학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는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뒤에 우리 경남청에 계시는 기장님께서는 실제 수사 단계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문제와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형사사법 절차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떤 마약 환경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른들의 방향, 이 부분을 형사사법 절차 상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법 절차상에서 소년범죄 처리 과정은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소 처분할 건가, 아니면은 가정법원 송치해서 축법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보호 처분을 할 건가, 그리고 보호 처분 받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소년원의 구호, 10호에 해당하는 보호 처분을 통해서 소년원에 대한 소년원 송치를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소년 사범 처리 절차는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마약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특히 마약사범이라고 불리우는 아이들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사건은 결국에는 경찰은 사실 지금 이러한 어떤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 그리고 이런 마약류의 사용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시스템적인 어떤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이나 법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송치돼갖고 송치 처분 받아서 송치 결정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그것은 그냥 마약사범 사건이고, 그 마약사범의 주체가 청소년이냐, 범죄소년이냐, 촉법소년이냐에 따라서 그 처분의 방법이 달리 해석되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례를 계속 들지만은 미국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DEA에서 하고 있는 절차나 방법을 보면은 우리가 그 DEA가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나 수사, 그 다음에 처벌에 이렇게 모든 원스톱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쯤은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시기적으로 말씀을 먼저 우선해서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전달이 됐고 인지한 사실이기 때문에 따로 요중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특별하게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2021년 5월 26일부터 지금 요 내용은요, 실제로 판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소장이나 아니면은 피의자 신문 조서 같은 데서 보인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판례가 더 정확할 수도 있으니까 판례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년 5월 26일경부터 21년 7월 16일까지 실제 이제 처벌을 받은 이제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과 함께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패치형 진통제를 의사들에게, 그러니까 경남 지역의 주변 지역에 있는 정형외과 등에 가서 정상적인 진료를 받고 허위의 병질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실제로 허위 진단에 따른 처방을 받고 그 처방된 처방전을 이용해서 펜타닐 패치 147매를 구입한 그런 혐의로 기소된 사항이죠. 그래서 이 147매의 펜타닐 그 매수도 중요하겠지만 그 펜타닐을 매수해서 실제로 판매까지 했고 그 판매의 대상이 청소년도 포함됐다는 사실이 가장 큰 핵심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제 펜타닐이라고 하는 것은 저보다 약사 선생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나 사용의 정도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제가 지금 판례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판례를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이 창원지법의 그 1심 판례를 쭉 훑어보니까는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해서 어떤 사람의 문제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 사건의 실질적인 문제성은요, 결국에는 병원에 있다고 봤다는 사실입니다. 펜타닐 패치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의료인들이 실제로 147매를 매수했다는 것, 아무런 어떤 그 제재 없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즉 진료를 받고 그러니까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그 처방전을 이용해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았다.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이지만 실제로 이 피고인은 이것을 판매하고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그 대상이 청소년이었다. 여기까지가 우리는 실질적인 요중사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판례에서 보면은 지금 이 피고인이 실제로 공범 한 8명 정도가 공범이 이제 여기서 들어가 있는데요. 이 공범과 함께 이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 의원들을 다니면서 펜타닐 처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펜타닐 처방을 많게는 뭐 몇십 장에서 적게는 한두 장까지 받게 되고요. 그 처방전을 이용해서 그 근처에 있는 약국에서 공범들과 함께 펜타닐 패치를 처방을 받고 그것을 소지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뭐 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약사 선생님들께서 처방전을 받으면은 이런 마약류 관련한 어떤 처방을 할 때에는 그 약 처방전에 마약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 아는 거 여쭤보니까는 접속하기가 귀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개인정보 넣어야 되고 인증받아야 되고 그걸 받아서 처방전을 확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전 병원에서 전 약국에서 얼마나 마약류를 처방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게 정확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뭐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시니까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왜 안 하십니까 하니까는 문제는 뭐였냐면 바빠요. 그거 일일이 지금 막 환자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약국에서 일일이 그 처방전에 그 마약류에 대한 처방을 했다는 사실에 앞에 처방의 총량을 실제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익명으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약국에 가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약국에 와서 처방전을 갖고 처방을 받다 보니까 일일이 그걸 인증을 해서 들어가서 주민번호 치고 개인정보 넣어가지고 확인한다? 이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펜타닐 사건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그 펜타닐 사건의 핵심적인 주 공모자도 결국은 어른이라고 본다는 사실입니다. 의사, 약사, 물론 의료인이라고 얘기한 우리 모두가 실제로 이 펜타닐에 대한 위험성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쉽게 처방해 줬다는 것부터가 이제 이 사건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마약류이고 이것을 내가 붙이거나 이걸 태워 마시면은 내가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 환각 증세가 나의 목숨까지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공하고 판매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허위의 진단을 받아서 처방을 받아 다시 매수를 하는 이러한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본 판례의 가장 큰 핵심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차피 판사는 이런 형사사건의 최종적인 결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처단형이라고 하고 선고형이라고 하는 그 판사의 양형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판사는 당해 사건에 대한 펜타닐 사건의 양형 그 기준, 그러니까 양형 평가를 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펜타닐 위험하다. 그리고 이런 마약류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문제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피고인은 마약을 사용했다던가 또는 마약류를 매도했다는 사실에 대한 초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양형 절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양형 기준에 나와 있는 선고형에 따라 그러니까 처단형에 있는 그리고 그 양형 기준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형을 그대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처단형의 기본을 두고 실제로
감경사유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선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 감경사유의 기준은 결국에는 마약사범이냐 이것이 아니라 통상 범죄자냐라는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피고인도 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지만 그 5년의 유기징역의 선고를 받은 그 값은 결국엔 그 피고인이 했던 모든 범죄 행위의 값과는 절대 비례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펜타닐 사건이 실제로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이슈를 만들어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펜타닐이라면은 과거에 본드나 또는 뭐 가스, 부탄가스 같은 그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해가지고 쉽게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에서 이제는 한층 더 발전을 해서 이런 의약품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부여가 됐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첫 번째 문제가 아닌가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약물 중독의 책임에 대한 펜타닐 사건의 판례 입장에서는요, 결국엔 누가 사고 이런 것들을 계속 판례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한 출발은 결국은 아이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의 무관심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게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신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유튜브 내용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펜타닐 사건의 기회 문제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실제로 경남 청내에 있는 112 신고로 해서 학생들이 공원에 모여서 마약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뭐 이렇게 다수의 학생들이 모여 마약한다는 신고를 받고 검거된 그런 사건으로 현재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펜타닐 사건이었고요. 실제로 이 펜타닐 사건의 기본적인 요즘 사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허리 통증이나 정형외과적인 어떤 통증을 해소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을 받아서 실제로 진단 처방전을 이용해서 이런 그 패치를 처방받게 된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우선해서 문의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얘기도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 보니, 결국에는 이런 펜타닐에 대한 위험성, 펜타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환각 증세 또는 마약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이미 다 갖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된 확인을 못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우선해서 제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피의자는 구속이 됐고요. 그 피의자와 함께 매수를 같이 했던 공범이라던가 또는 그것을 매도한 자, 그리고 같이 한 공범 일체 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했다는 것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이슈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실제로 이런 마약류 범죄에서 청소년 범죄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놈의 코로나가 문제라는 사실이 가장 큰 또 내용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동안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방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했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실제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온라인상에서 뭔가 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온라인이라고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익명성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그런 익명성을 이용해서 뭐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런 불법 동영상이라는 이런 것 등을 판매하던 그런 판매의 범죄 행위와 유사하게 이런 마약류에 대한 판매 행위도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 상에서의 판매가 아니라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온라인 상에서의 판매가 활성화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 온라인 상에서의 판매 방법을 인지한 그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이런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증가의 한 이슈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런 SNS라든가 또는 해외 메신저 같은 것을 활용하다 보니 외부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고요. 박성수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암수범죄, 마약류 범죄에 있어서 암수범죄
부분들이 훨씬 더 부각되는 그런 문제들이 여기서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류의약품에 대한 어떤 처방이 의료인에 대한 어떤 그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사실 뭐 개인적인 판례를 보고 개인적으로 접근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런 신종마약류에 대한 급속한 유통 그 과정에서 특히 수사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도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10월 7일 날 DA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은요, 레인보우 펜타닐이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페이지에는 없지만은요, 레인보우 펜타닐이라고 해서 아이들 레고 박스에다가 펜타닐을 담아서 유통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이제 DA에서 이제 10월 7일 날 온라인 상으로 이제 게시를 했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실제로 펜타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대에도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약류 범죄에 있어서의 이제 실질적인 성인 범죄의 내용이 아닌 청소년 범죄로 좀 국한된 내용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면서 본 내용에 대한 설명이 계속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수사에 있어서 정보 수집이 매우 용이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촉법소년 문제입니다. 촉법소년 아이들은요, 제가 이제 요거 들어오기 전에 몇몇 분류심사원, 그 다음에 소년원, 이제 소년 원장님, 뭐 분류심사 원장님, 그다음에 거기 있는 과장님들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실제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은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제도나 절차가 전혀 전무한 상태고 특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은 촉법소년이 가장 큰 문제다. 이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죄를 지면 처벌받지 않아. 이걸 알고 있다 보니까 처벌받지 않아라는 그 주체가 과거에는 때리고 훔치고 이런 것에서 지금은 마약류에 대한 접근도 가능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촉법소년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실제로 이 촉법소년 아이들이 내가 마약을 손을 대고 마약을 유통하고 또한 마약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남은 벌받지 않아. 이렇게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아있게 된다면, 그리고 또 남아있다면, 결국엔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소위 말하는 더 꼬이는 거죠. 사실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문제로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펜타닐 사건에서 본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요. 일단은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이제 사건을 이제 송치 결정을 합니다. 경찰이 이제 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에서는 경찰의 경우에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한 1차 종결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송치 결정할 거냐, 송치 결정하지 않을 거냐, 여기서 당해 사건에 대해서 송치 결정을 하고 송치 결정을 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 처분을 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이 뭐 사실 좀 이따 계장님도 말씀을 해주실 것 같지만은요, 너무 길게 시간이 너무 텀이 넓다. 특히 그 기소와 불기소 단계에 있는 특히 이제 이런 초범 경우에는요, 대부분이 이제 불기소, 그러니까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원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마약 사범으로서 수사가 된 상태이고 그 아이들이 송치 결정에 따라서 송치가 되고 그 다음에 검사의 최종 수사 종결까지 이르는 일체 형사사법의 절차상에서 봤을 때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불구속 상태에 있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방치가 되고 그 아이들을 실제로 보호하고 재활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 등에 대한 일체의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약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마약류에 대한 손을 대고 난 다음에는요, 아이들은 최종적으로 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들을 통제하거나 또는 교육시키거나 재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결국에는 어떻게 이런 것 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형사사법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도 우리가 좀 제기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사법제도의 한계점도 본 펜타닐 사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초범의 경우에는 불기소, 그렇게 또 청소년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가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투약 사실에 대한 객관적 혐의, 그러니까는 동종적과 여부, 그 다음에 투약 및 소지 마약의 위험성, 그리고 투약자의 약물 의존도 등을 바탕으로 해서 구속 요건에 부합한다면 구속하게 되지만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구속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형사 절차적인 한계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속할 거냐 말 거냐,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결국에는 얘 도주 우려 있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주거의 불명확성이 있냐,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된 부분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에는 일반 성인과 달리 그 단순 마약, 단순 투약, 단순 소지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강제처분의 비례성의 원칙이라고는 그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강제처분의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를 둔다면은 실질적으로 구속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케이스가 더 많다는 것도 이런 형사사법 시스템적인 부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사법 시스템상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약사범의 추이는 이미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지만은요,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갖고 계신 자료를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마약류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미성년 범죄자는 작년 81명으로 필로폰 등을 포함한 마약류를 사용한 미성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마약을 투약하다가 검거된 미성년이 2011년도 25명인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이런 내용을 본다면은 5년 사이에 총 3배 이상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통계 수치를 보게 됩니다. 연령별 추이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발표 자료를 이렇게 만들 때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발표하실 내용들 이제 준비하시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겹치는 것이 꽤나 많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마약류 사용의 부분들, 특히 그 의료용 마약 처방 현황이 급속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보다 환자보다 처방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계속 많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래프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 마약에 대한 부분의 문제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어트를 위한 어떤 마약류의 사용, 그리고 이런 평범한 아이들이 필로폰이나 합성대마, 그 다음에 케타민, 엑스터시 이런 것 등을 해보고, 그리고 친구들과 파티룸이나 호텔 같은 데서 이런 약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실제로 우리 많은 그 언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청소년 마약이 문제가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마약 사범의 경우 중대범죄, 중한범죄로 나갈 수 있는 그 여지선이 그것이 정말 중대범죄에 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마약범죄가 일종의 게이트웨이, 박성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게이트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마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제 미성숙한 청소년의 경우 이런 마약류 사용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의 몸, 생각, 머리 모든 것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일반 성인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펜타닐 사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방받을 수 있는 마약류가 유행하다 보니까는 향정 약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오남용 부분의 문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그 마약 문제는 과연 어떤 부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했을 때 결국엔 우리 관심의 부족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마약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양형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펜타닐 사건의 양형은 결국에는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법원의 어떤 문제도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판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약류를 조제하는 그 확인 절차를 이제는 좀 더 구체화해서 법제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형사사법 절차상에서의 어떤 형벌에 대한 중량은요, 결국에는 그 실질적인 행위를 한 행위자의 책임을 가지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의 그람수에 따라서 형벌의 그람수가 정해지는 통상 책임주의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형법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판을 하고 공판 단계에서 그 피고인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을 때 그 책임의 여지가 몇 그램짜리냐에 대한 그 근거 삼아서 형벌을 가하다 보니 우리의 일반적 법감정하고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것도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성년자 청소년 마약 사범에 대한 그 우리의 관리 방향성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청소년 마약 사범의 경우에는 이건 단순 소년 범죄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일단 1번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인 마약 사범과 동일한 형사사법 절차로 이런 청소년 마약 사범 사건을 접근하는 것, 마약 사범에 접근하는 것 자체, 그것도 사실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실제 펜타닐 사건 이외에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한 어떤 처단 과정을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어떤 구성 요건에 대한 명확성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구성 요건의 명확한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그 책임 소재에 따른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비례하는 형벌도 실제로 현실화해야 되는 그런 형사법적인 문제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사 절차적 관점으로 봤을 때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입건 후 수사, 그 다음에 송치 결정, 그 다음에 검사의 종결 처분까지 그 안에 방치되는 불구속 상태에 있는 아이들, 물론 구속 상태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구치소 등에서 보호를 받고 또 단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가 있겠지만, 불구속 상태에 있는 아이들은 전혀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특히 소년원에 대한 소년원 송치 보호 처분을 받을 대상이 되는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분류심사원 같은 경우에 사실 분류심사원은 그 성인들의 구치소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성인들과 똑같은 개념의 분류심사원에서 특히 그 분류심사원으로 들어온 아이들 중에 마약으로 들어온 아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도 가장 큰 어떤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실제 우리 그 마약 퇴치 운동본부가 해야 할 일이 거기에 또 하나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전에 그런 그 분류심사원에서 마약으로 들어온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또한 재활을 하기에는 좀 시간적 여유는 없지만 그 아이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저도 이제 좀 보니까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도 가장 큰 이런 청소년 마약 범죄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요, 결국에는 그 송치 전, 그러니까 청소년 마약 사범으로서 입건이 된 순간으로부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실제로 다시 마약을 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단절하고, 그리고 뭐 교육은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사실 과한 건 아니지만 교육뿐만 아니라 재활, 그리고 이 아이들의 단약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입건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조기 교육이죠. 그래서 초기에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 사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송치전 교육, 치료, 재활 이런 것을 전체주의로 둬서 기소유예, 그러니까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하는 처분 전에 전체주의를 둬서 이 아이들이 입건과 동시에 한 번에
원스톱 서비스로 재활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부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실제로 이런 그 수사 절차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소될 것이냐? 해소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게 되는데요. 뭐 해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지금 이 경남 지역의 펜타닐 사건 경우에도 경남 지역에 국한된 사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런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한 우리 접근은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 지방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 오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 마태복음에서 하는 같은 이런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는 이런 구조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방정부에서도 실제로 지방정부에 특화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이런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교육, 재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프로그램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집의 내용은 그 집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처럼 이 아이들의 어떤 지역사회에서의 사실 실제로 아이들이 그런 어떤 그 비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실적인 검토 이런 것들은요, 그 지역사회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접근 방법도 이제는 중앙정부 접근 방법이 아니라 지방정부 접근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나. 특히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청소년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좀, 접근의 관점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이건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단약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청소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개발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마약을 사용한 실적인 사용자들은 철저하게 교육과 재활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마약을 제공하고 판매한 자는 엄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틀이 제대로 만들어진다고 어떤 흐름이 있게 된다면 이 마약 범죄 자체에 대한 어떤 그 효과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그 결과는 분명히 도출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용자와 판매자에 대한 구별 없이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이 운영되다 보니까 판매자와 사용자와 판매자에 대한 구별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니까는요, 일본 대학에, 그러니까 제가 아오야마 대학에 잠깐 있었는데요. 아오야마 대학에 가보니까는 포스터가 쭉 붙어 있더라고요. 그 포스터에 마약하는 대학생들을 보라. 너가 지금 혹시나 마약을 하고 있거나 마약에 손을 대고 있거나 거기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일로 전화해라. 이리로 와서 상담받아라고 하는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학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학교는 그런 걸 잘 못 봤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인터넷이 잘 돼 있고 뭐 SNS가 잘 돼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차이점이기도 하는데 역시나 관심의 부분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는 최종적으로 이런 청소년 마약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결국에는 그 아이들을 실제로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재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마약청 설치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죠. 그렇죠? 이제 지난달에 마약청 설치에 대한 정부적 입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사실 이 마약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DA 같은 것을 이제 하겠다, 법무부에 두겠다, 뭐 이런 의미로 둘 수가 있겠지만, 사실 DA 같은 경우에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은 실제로 수사, 관리, 재활, 그 다음에 모든 그 카운셀까지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구조나 이런 시스템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물론 뭐 외국 걸 따라해서 다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내용을 간단히 생각해 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청소년 마약 범죄의 특징은 결국에는 그 출발점이 뭐냐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해결 방법은 뭐냐? 뭐 다 교육이고 제한이긴 하지만 이제는 조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좀 세분화해서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는 뭐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독특한 구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 교육,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완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형사사법 시스템적인 부분의 문제였는데요. 잠시 후에 또 이제 종합토론 시간에 또 말씀드릴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